자, 오늘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방선희 원장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소개할 때보다는 마음이 기쁩니다. 첫째는 저희 대학 출신이고요. 둘째는 종양 파트에서 나름대로 우리 한방이 어렵잖아요. 그 험한 가시밭길을 잘 가시고 계신 분이라서 여러분한테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재밌게 듣고요. 질문 많이 하시고요.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하나, 둘, 셋.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종양학에 대한 얘기도 뭐 할 것도 좀 뭐 많이 있고 뭐 요새 또 세상이 격변하고 있어요. 진짜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계가 가야 될 길이라든가 본산만 되면 이제 임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종양 파트만 보면 내가 개업을 한 게 2013년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방병원도 부산에 없었고 암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거의 한 두세 군데 였는데 부산에 이제 한방병원만 22개가 됐고 암을 표방하는 데가 거의 열 몇 군데가 생겼어요. 서울 지역은 어떠냐면 한 2012년도 경우에도 서울에 한두 개 있었어요. 지금 불과 한 10년 사이에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하고 서울 근교 수도권 쪽에 한 200여 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암과 관련된 부분이 진짜 급속히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화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제 죽을 만한 이유가 이제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이 계속 줄고 있어요. 미국이 그랬었고 우리나라도 계속 꾸준히 줄고 있거든요. 현저히 줄고 있고 심장 문제, 뇌 문제 아니고 암 문제 세 가지를 합치면 사망 원인의 85%고요. 나머지는 자살과 교통사고 이쪽으로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기타 질병은 미미합니다. 죽을 게 이제 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중풍 시장도 이제는 예방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급성기 출혈의 수술하고 재활은 또 재활병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한방 쪽에서 옛날에는 좀 급성기도 많이 다뤘지만은 그렇고 심장 쪽이야 예방 쪽으로 많이 가면서 고지혈증 관리, 뭐 당뇨 관리하면서 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에 대한 스텐트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심장 질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 게 암 시장이 제일 그나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본과 3학년이 되면 사실은 수련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이제 1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임상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뭘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요. 학생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특히 이제 실제로 개업에 있거나 뭐 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가서 업장에 찾아가가지고 병원이나 한의원 찾아가가지고 밥 사달라고 하고 동문 선배 하든 동아리 선배 하든 그냥 뭐 동의대 선배 하든 아무리 바빠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뭐 커피라도 한 사주지 뭐 술은 요새 좀 먹기가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배들을 좀 찾아보고 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배나 자기 롤 모델이 누구나 따라서 그분한테 좀 많이 삐대고 남아있는 1년 반 동안에 그 선배한테 물어보고 뭘 준비해서 나오면 좋겠습니까? 좀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학교는 면허 따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인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면허가 임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실제 학문적인 것보다도 그 학점 이외의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공부는 잘하는 거 맞아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나가서 해도 되지만 어차피 학생 신분이면 할 게 공부밖에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노무, 세무, 재무, 세무조사, 광고 그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지금 공부할 게 많지만 나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고 되게 잡다한 것들을 치러내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새벽잠 줄이고 밤잠 줄이고 하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선배들 찾아보고 자기 롤 모델이 될 만한 선배들한테 어떻게 이제 임상을 준비하면 되는지 수련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그 전문의 땄던 선배들이나 물어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게
제가 한의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질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치료법에 대한 논의가 너무 무성해요. 간세포암이라 하더라도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단계의 상황과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간암에 좋아, 간에 좋아, 이런 약을 가지고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치료법이면 될 거야. 무슨 병이든. 이 치료법은 뭐와 뭐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무슨 병이든 효과가 있을 거야. 어떤 증상에도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약만 먹어봐. 겁나 좋아져. 약간 이런 식의 논문들을 내다 보니까 공격에 대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치료법이 좋은데 그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타겟팅을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경희대 쪽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연구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암에 있어서 뭐 특정 암을 지목을 해서 어떤 지금 뭐 십전대보탕이랑 보증이기 같은 걸 넣으면서 암성 피로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이런 논문들 나오기도 하고 또 항암제랑 한약제 같이 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 있다 없다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법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사실. 사상이든 동의보감이든 뭐 고방이든 뭐든 열심히 배우시고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기본 실력을, 기본 체력을 만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질환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 돼요. 지금 각각 강론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그 질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위튼이라든가 위담이라든가 위장만 보는 한의원들 있잖아요. 한방병원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뭘 볼 거냐는 거지. 뭐를 보고 있고 어떻게 치료하느냐 거지. 단순히 우리가 종합병원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파서 학점 잘 받고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좀 처방 좀 수집하고 뭐 침치료 접근법이나 이런 광고 마케팅 전략도 좀 분석해보고 하면 학생 때 1년 반이면 진짜 한 두세 개 병원은 지었다 풀었다 하겠다. 그럴 것 같거든요. 위장만 보는 한방병원은 위장 중에 어떤 거 할 건데? 역류성 식도염 할 거니? 아니면은 뭐 기능성 소화불량 할 거니? 아니면 뭐 장피화 생경력 할 거니? 그런 거 타겟팅 해가지고 그러면 한약은 어떤 거가 잘 듣는데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체질별로 사상으로 봤을 때 어떤 탕약성이 좋을까? 침은 어떤 게 좋을까? 뭐 잘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사상 잘하는 사람한테는 소화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뭐 어떻게 쓰면 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임상도 재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치료법, 무슨 법 이거 하나에 매몰되는 거는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부 다 해서 하면 좋은데 사람이 질환을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위장도 보면은 그 위장 관련된 그 증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 패턴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또 치료법도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주로 잘하는 거가 있어야 되고 또 주로 보겠다는 질환들을 뭐 지금 다 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개라도 정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선배들 물어보고 당장 내일이라도 개원할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구체적으로 좀 사고하는 걸 하면 원장님들이 원장이 돼가지고 1년 반 뒤에 원장이 되면 뭐 자존감 높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치료가 잘 돼야지 또 우리 한의계 위상이 결국 체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12학기 중에 8번 학기가 데모가 있어가지고 한의대 데모 그리고 7번 삭발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삭발을 했는데 일단 데모 터졌다길래 바리깡 가져온네 해가지고 깎고 봤는데 데모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실. 모르고 깎은 적도 있었는데 습관성 삭발이 좀 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전문의 제도도 경과 조치 막아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치과는 지금 통합치의학 전문의 이번에 나왔던데 그런 식의 경과 조치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뭐 점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과 조치를 좀 막아냈던 게
1999년도 투쟁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학생 때는. 저는 수련을 해서 열심히 살자 하고 논문을 썼어요. 지금까지 쓴 게 20편 썼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멋진 논문을 쓰자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제가 딱 군의관 마치고 나오니까 부산대랑 하여튼 대전대랑 안 뽑더라고요. 저를 안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 뽑아요. 1년 정도 그 서울의 강남에서 소람에서 1년 있다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대전대 가면서 교수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중국에 한 달 가보고 미국에서도 발표도 기회도 가졌고 이곳저곳 갔다 와봤는데 통합암치료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왔던 길인데 뭐 수련이하고 군의관하고 봉지기하고 한의원 2년하고 30베드짜리 병원 하다가 이제 100베드로 옮긴 게 이제 2018년도다. 뭐 이렇게 이제 학생 스님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가야 될 길들 내가 예시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암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 말고 죽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암을 하면 좋고 학생들도 이제 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럼 왜 암을 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해주면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저는 학생 때 열심히 한의계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되고 중국처럼 이렇게 국가에 서포트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국회의사당도 가고 한의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막 활동을 해봤었는데 그럼 수련이 우리가 데모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전문의 따보자 해서 들어갔죠.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동의원은 아니고 저기 동네에 있는 삼세한방병원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이 제가 인턴으로 있던 과장님이 제가 2월달 15일에 들어갔는데 3월 26일에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요새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영범 교수님이라고 뭐 상한론 그 약 많이 쓰시는 그 교수님 동기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화침 캠프를 그때 같이 만들었던 게 제가 그때 연기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화침을 열심히 쓸 때라 저한테 화침을 맞고 노영범 교수님한테 약을 먹고 그렇게 투병을 시작했어요. 항암제를 할 수 없는 단계였고 할 수 있었었는데 그 의사가 먼저 포기를 했고 환자분도 좀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첫 번째 환자가 됐었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잘 지내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천지산이라고 해가지고 육산화 비소 그거 먹다가 이제 복수 생기고 급속히 진행되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첫 번째 환자였고 그해 또 8월 달에 복통이 있는 60대 초반의 여자분이 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온갖 데 다 갔는데 배 아픈 게 안 잡혀가지고 우리 병원에 온 거예요. 한방병원에. 동아대에서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위염도 아니고 뭐 궤양도 아니고 뭐 아무 문제 없다 해서 왔는데 복통이 안 잡혀서 왔는데 침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3일 만에 통증이 싹 잡히고 일주일 동안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시켰는데 퇴원하는 길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만 CT를 그때 찍어본 것 같아. 이제 통증도 잡혔으니까 혹시나 하고 CT를 찍었는데 그때 이제 췌장에 이상이 있다가 돼가지고 개복해가지고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췌장암 4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한 2달 하고 왔는데 몸무게가 15kg 빠져서 내려온 거예요. 금식 기간이 너무 길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통증도 안 잡히고 음식도 못 먹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제 인턴 할 때 와가지고 계속 침 맞고 약도 좀 주고 하면서 이제 진통제도 잘 듣고 이제 죽도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분도 한 그 다음 해 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첫 환자였었어요. 그 이상하게 무슨 자꾸 종양에서 자꾸 저한테 손을 뻗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재미가 있으니까 암센터에 가보자고 해서 대전대 쪽에 그 둔산한방병원이 오픈 병원이어서 그쪽에 조정관 교수님 밑으로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운이 좋았던지 인턴 한 명이 그만둬가지고 튀어났어요. 딱히 그 타이밍에 가을 좀 늦은 가을에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인사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레전트로 뽑히게 됐죠. 그때 암센터에서 위년차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입원 환자 50명 정도를 외래도 보고 입원도 보고 그냥 병원에 살다시피 살았었어요. 그때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사실은 감히 개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임상을 많이
절실한 상태에서 책을 뒤져보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환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임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봤고 어떻게 하면 안 죽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죽는 요인을 좀 피하는 것들도 좀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양안반 협진이긴 하지만 바이탈 도너 정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긴 했었거든요. 군의가 마치고 나올 때 이제 고향에 가서 부산에 가서 조그맣게 그냥 개원해가지고 할까 다른 서울에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한 4년 고생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방에서 할 게 많은데 해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말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한의사 말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양방에서는 수술하는데 수술은 이제 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 하겠죠. 그 다음에 GS 일반 외과에서 위장관, 간담체 쪽에 수술하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랫배 쪽에 수술하겠죠. 그 다음에 신경외과에서 머리 쪽에 수술하고 그쪽에서는 수술 잘 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이긴 하고요. 근데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전체 암 환자에서 많지는 않아요. 또 수술 전후에 체력적인 소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방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못하는 경우는 결국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도 하는데 방사선은 요새는 뭐 기기가 너무 좋아져서 부작용도 많이 줄었고 크게 지금 뭐 케어할 만한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항암 치료는 아직도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항암 치료하고 수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병원에서도 암 관련 인력이 되게 모자라요. 환자들의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체력이나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 몸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네들 쓸 수 있는 게 뭐 비타민이나 뭐 영양제 정도 말고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럼 요양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 요양병원 말고 호스피스도 한번 볼게요. 호스피스는 제가 종종 가보긴 했는데 왕진 삼아 간 적도 있는데 호스피스는 가본 적 있어요? 가본 학생 있습니까? 호스피스 가면 모든 환자가 똑같은 처방이에요. 하얀색 영양제 달고 진통제 달고 진정제 섞어서 그리고 불교면 스님이 오시고 기독교면 신부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또 대부분 다 진통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변비가 다들 심해서 배가 아파하는데 그러면 진정제와 진통제를 늘려줘요. 그럼 호스피스는 맨정신에 가면 안 돼요. 환자분들 중에 사기 진단받고 맨정신에 호스피스 갔다가 기겁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루 이수 보고 이게 이상하다 동네가 엄청 깨끗한데 절간 같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요양병원 가면 되는데 요양병원은 일반 요양병원은 가면 그냥 기저귀 차고 있거나 식물인간이거나 기저귀 안 차지만 잘 못 걷거나 뭐 재활 좀 하거나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제 항암하고 힘들고 암 때문에 힘들면 갈 데가 없어요. 2차 병원 가면 2차 병원이라면 대동병원이나 강암병원이나 뭐 어디 등등 가면 입원을 일주일 이상 잘 안 해줘요. 특별한 뭐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근데 환자들은 죽겠거든요. 보통 항암과 수술과 방사선 마치고 난 사람들이 보통 한 5개 정도의 부작용을 갖고 있답니다. 대부분 기력자, 식욕부진, 소화불량, 뭐 불면, 뭐 우울, 뭐 손발 저림, 뭐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3개에서 5개를 갖고 있어요. 암치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케어해 주시는 데가 없는 게 일반 의원을 가면 자기는 암 환자 몰라요. 딴 데 가세요. 큰 데 가세요. 큰 데 가면 왜 왔어요? 우리 해줄 거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한의원에 가면 저희는 암 환자 안 봅니다. 이렇게 돼요. 암 환자한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주고 또 한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치료를 권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소가 균형을 잡고 있으면 조금 틀어진 거 바로 잡기가 어려워요. 수평기 갖다 놓고 뭐 해가지고 바를 수 있는데 발라도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밸런스를 찾기도 어려운데 시소가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나 봐도 이상한데? 툭 해주면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암 환자는 원래 암이 증상이 잘 안 좋아지고 안 낫는다 생각하는데 그 반대인 거예요. 로컬에서 보는 환자들은 이게 딸똘 뭉쳐가지고 평증이 잡증이 많은데 암 환자들은 이게 쭉 퍼져 있으니까 우리가
보낼 때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도 이 사람 이상한데 좀 차가운 약 줘볼까 하면 좋아져요. 이 사람 너무 비위가 약한데 하고 비위약 주면 확 좋아져요. 물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암 환자분들의 증상이 조절이 잘 되고 또 되게 진단 내기도 쉬워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외로 저희 병원에 오는 원장님들이 느끼는 게 정말 이게 할 게 많네요. 증상이 정말 조절 잘 되네요. 라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암 환자분 보는 거가 증상 관리는 적어도 잘 돼요. 그것만 해도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꼭 병원을 안 하더라도 암에 대해서 잘 배워놓으면 암 환자 면역 관리 프로그램이나 부작용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세요. 2년간 꾸준히 하세요라고 해서 프로그램 짜서 하면 돼요. 그리고 중증 등록되면 5%만 본인 부담금이라서 환자 내원할 때 1,000원도 안 내요. 600원씩 700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기도 좋아. 대신 지식만 좀 있으면 끌고 가면 돼요. 근데 그런 거가 없으니까 이제 좀 두렵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봅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료학 시간에 그런 것들 잘 배워 놓으시면 윤택한 삶을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질문 좀 해봐요. 질문. 네. 학생들에게 전문의를 추천하시나요? 전문의 과정을 받는 게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일반론은 모르겠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다 생각해요. 근데 나는 빨리 윤택한 삶을 살고 싶다. 힘든 거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안 해도 되죠. 근데 불안해서 전문의라도 하겠다 생각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예우가 안 좋아요. 전문의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가 아직 어리고 연륜이 없고 그건 아니고 자신이 없고 너무 어리고 이런 핑계 때문에 전문의 하면 그 시간 허송세월이에요. 전문의 한다고 병원에 있든 바깥에서 어디인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병원 생활하면 장점이 조직 문화를 이해한다, 질환들을 24시간 풀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때 수련회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사직동에 그 부산 의료원에 있을 때는 진짜 호스피스 가기 직전 완전 다 받았었거든요. 그 양주 먹다가 소주 먹으면 양주가 독하잖아요. 그 양주를 물처럼 만드는 법 뭔지 알아요? 빼가를 먹으면 돼요. 60도짜리. 그거 딱 한 병 먹고 나면 양주 40도 먹으면 되게 싱거워요. 수련회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수련 받고 나면 그냥 그 질환을 안 보더라도 질환을 바라보는 눈이 좀 넓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그 수련 환경을 잘 매칭을 해가지고 좀 배울 게 있는 곳에 가서 잘 배우시면 되겠죠.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정해야 돼요.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길을 추구하면 되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1년 반 동안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또 질문? 그럼 다른 화환원에 오는 환자분들보다 상태가 좀 더 심각하거나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건데 그런 상황에서 오는 약간의 무기력증이나 아니면 봤을 때 좀 힘들다거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나는 화침으로 암을 없앨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레지던트 때 6시 하면 당직 체제로 전환되면 밤 11시까지 병원 전체 완전 침 놨던 것 같아요. 당직이니까. 그런 권한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쫙 대기가 있었거든. 다른 과 대기가. 그럼 자꾸 죽어. 아침에 회진 돌고 액팅하는데 CPR 터져서 익스파이어 하고 정리해놓고 점심 못 먹고 또 열심히 차팅하고 막 있는데 또 3시에 또 익스파이어 하고 CPR 터져서 정리하고 밀린 논문 쓰고 교육하고 막 와 허탈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내 목표대로 안 되네. 그런 자괴감이 들었죠. 처음에는. 그 20몇 살 때. 그 6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암센터 처음 가고 나서. 가고 나서 이틀 뒤에 지금도 구무회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황달이 66이었고 간이 식하고 왔는데 간부전 와가지고 막 폐전이 돼가지고 숨도 못 쉬고 복수가 이만큼 있고 피를 토하는데 뭐 다라이 토하고 이게 FFP라고 있거든요. 혈장 수혈까지 했거든요. 혈소판이며 바이타민 K고 뭐 한방약도 쓰고 했는데 거대한 폭포 앞에서 종이배 같았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부어도 이게 잘 안 잡혀요. 근데 그거 난 못 살려서 되게 답답했죠.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프가 되면 이제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기 전에 12시 전까지 이제 소주 양주 한 새벽 묵고 자고 그랬었어요. 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일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걸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걸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겼던 결과들이 아까 20편 논문 중에도 있어요. 제법. 수천 명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방 치료가 유의미하게 완치시키거나 장기 생존하는 데 도움됐던 게 있는데 어쨌든 죽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 고마웠다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제일 컨디션 좋았고 마음적으로 행복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익스파이어 사망한 다음에. 그리고 있는 동안 되게 환자들이 편안해해요. 실제로 임종 전에 직전에 그 아까 얘기했던 피토하는 그 환자분도 임종하기 전날까지도 답답해하다가 흉민감이랑 답답함 때문에 있다가 침 맞고 나면 편안하게 자요. 한두 시간. 그러면 그러면 암의 어떤 병의 세력이 세면은 내가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하지만은 제압할 수 없으면 따라가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환자는 좋아져요. 종약을 할 때 찾아오는 뭐 두 번째 허들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허들은 뭐냐면 차트 리딩인데 신경외과 애들은 머리만 보면 되잖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 돼요. 각각 차트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흉부외과 차트, 심장내과 차트, 기본적으로 머리 브레인 MR부터 해가지고 무릎 MRI, 패트 CT, 기본 복부 CT, 흉부 CT 다 볼 줄 알고 혈액 검사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리딩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한 3개월, 6개월 걸리고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증상은 많이 좋아지니까 재미를 보죠. 근데 이제 또 많이 죽어나가. 그럼 이제 그런 우울감을 또 극복을 해야 돼. 이게 2단계 허들이고요. 3단계 허들은 이 1단계, 2단계를 잘 극복했다면 그 오늘 3단계 허들인데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예요. 한의사로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1단계, 2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접근을 만들어내는 그런 허들이 되겠죠. 그 목표죠. 도전이고. 그래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내가 MD 앤더슨 갔었을 때 받았던 자료인데 언제 가면 통합의학과에 리프할 거냐. When to refer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벤션부터 서바이벌이라는 것은 암 치료 다 끝난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거죠. 다 치료하는 거예요. 다 개입할 수 있어요. 위에서 진단과 수술하는 방사선 하고 있고요. 밑에서 침치료, 뮤직, 다이어트, 뭐 허브, 메디테이션, 뭐 기공, 추나 이런 것들 다 개입할 수 있어요. 예방부터 전이재발 억제, 서바이벌까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고요. 지금 암 관련 유병자가 생존자가 200만 명이 있고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완치된 자들이에요. 살아 있어요. 암은 없고. 그렇지만 나는 암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일반인에 비해서 새로운 암이 생길 확률은 2.3배 높아요. 그 사람도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 100만 명은 한 해에 23만 명 정도가 진단받고 있고 나머지 뭐 하여튼 78만 명 정도는 5년 이내 진단받아서 치료 중인 자들이에요. 그 200만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암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있겠죠. 예방에 관심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많겠죠. 그래서 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암세포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암세포가 한 2,000개에서 10,000개 생긴다고 하고요. 사람 몸은 뭐 60쪽에서 100쪽의 세포가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림프액이 한 4리터에서 4.5리터쯤 된다고 25시간에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4.5kg라 본다면 그 림프액이 그 안에 적어도 4조 개 이상의 림프세포, 면역세포들이 있겠죠. 하루에 몇천 개 정도 생기는 것들은 림프세포들이 다 잡아먹겠죠. 근데 암세포들이 계속 많이 생긴다면 그리고 면역세포들의 기능들이 저하되거나 수가 줄어든다면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하나 생겼는데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쭉 커져요. 그래서 암이 계속 생겨서 30번 정도 분열을 하면은
그러면 비로소 1cm가 돼요. 한 개의 세포가 30번 분열하면 1cm가 되고 그러면 CT에 보여요. 전이는 언제 되냐면 2의 20승, 즉 20번 분열할 때, 즉 1mm가 되기 전에 전이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 신생혈관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아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0.1mm 정도 될 때쯤에 전이가 되기 시작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1mm도 되기 전에 훨씬 더 작은 단계에 전이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밝혀진 게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인지되는 건 30번 분열할 때 인지가 되는데 전이는 20번 분열할 때 시작이 돼요. 물론 전이가 된다 해도 전이가 도달돼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전이란 걸 이루어내기까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안에도 많은 허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걸 방어하거든요. 또 면역세포가 그쪽에서 방어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어렵게 가서 그게 자라나면 전이가 이루어진 거죠. 전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작은 20번에 이루어지고 30번이 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40번이 되면 죽어요. 크기가 10cm가 되거든. 우리 몸에 10cm 이상의 공간이 없어요. 물론 있죠. 20cm 될 때도 있어요. 난수암 같은 경우.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도 뭐 15cm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뇌종양도 10cm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0cm 되기 전에 죽어요. 장기 부전이 와요. 조효 혈관이랑 어떤 그 구조물들을 침범하면서 뭐 심각한 병들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1cm, 1mm가 되기 전에 전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술은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안 죽을 만큼, 기능이 유지될 만큼 최대한 크게 한다 원칙이기 때문에 암수술은 체력 소실이 크고 부작용이 커요. 최근에는 유방암 같은 데는 좀 절제 범위를 좀 줄이는 형태로 수술이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수술을 작게 했다면 대신 방사선을 필수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맥이랑 대정맥이랑 심장이랑 뭐 위장 남겨놓고 장 남겨놓고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암수술이에요. 왜냐하면 미세 전이가 있으니까. 그럼 수술하고 나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항암을 해야 돼요. 항암 어떻게? 최대한 강력하게. 안 죽을 만큼. 그게 해야지 남아있는 잔존암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되게 부작용이 크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암이 잘 생겨요. 특히나 림프종이나 백혈병이나 뭐 그런 쪽에 2차암이 잘 생겨요. 그만큼 유전자에 대한 손상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사선이든 항암이든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약을 치료를 하게 되면 DNA가 많이 파괴되고 암세포들은 DNA 이중 나사선들이 대부분 다 파괴되면서 죽게 되는데 정상세포는 조금 흐트러지거나 한가닥이 끊기거나 좀 망가지거든요. 근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든가 우리 한방치료를 해서 몸이 좋아지면 정상세포들 리페어들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은 크게 한다. 항암과 방사선은 예방적으로도 많이 한다. 또 이제 면역력이 높아야지만이 전이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암 걸리면 10년 생존율이 얼마일까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일반인 기준, 일반인 100이면 왜냐하면 웰빙하거든.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과로 안 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런 면역을 높이는 행위들이 사고도 줄이고 자살도 안 하게 하고 뭐 등등등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서 100% 초과하는 생존율을 보여요. 10년 생존율이. 폐암은 70%밖에 안 되는데 5년 생존율이. 10년 생존율은 거의 뭐 50% 정도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어떤 면역의 힘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우회적인. 이것도 어쨌든 결론인데 뭐 이런 내용인데 뉴로 엔도크라인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몸은 신경 내분비 면역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뭐 펑셔널 MRI 찍어봐도 뭐 많이 나오곤 하지만 우리 몸 자체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신경계랑 호르몬계 그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 몸을 조절하는 한 두 가지 축이잖아요. 뇌에서 신경적인 전달은 급한 회피 반응, 사냥할 때 주로 쓰는 반응이었고 호르몬계 반응은 느리게 작용하지만 꾸준히 작용하면서 살림살 때, 평상시 때, 전시 평화시 때 썼던 그런 시스템인데 그 두 가지가 빠른 것과 느린 게 같이 어우러진 게 우리 몸이잖아요. 신경과 내분비. 두 가지가 조화로우면 면역 시스템이 왕성해진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한의학적인 거고 그 의학인물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심정즉 병식이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가 다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한방에 살 수 있는 것은 암이 생기는 환경에서 암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몸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자예요. 그러면 면역이 좋아진다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버스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3일이면 낫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넘어졌다 툭툭 일어나면 돼요. 근데 골다공증 중증도 높은 75세 할머니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3년 가죠? 마찬가지로 항암 부작용이나 수술 부작용이나 등등등등도 몸 관리를 잘하면 훨씬 가벼워요. 그런 부분들은 한방에서 잘할 수 있다. 쫄지 말고 공부하고 병원에서든 로컬에서든 하면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겠죠. 뭐 암과 면역이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면역결핍 환자, 에이즈 환자들은 암이 잘 생겨요. 면역억제제 먹는 사람들도 암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간 이식 환자들도 신장 이식 환자들도 사이클로스폴린을 먹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5배 정도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이 중요한 건 뭐 볼 수 있겠죠. 치료 영역도 많은데 좋아졌던 사례들인데 뭐 이런 분들은 방사선 치료하고 입이 안 벌어졌는데 한방 치료, 침 치료하고 뜸 치료하고 약 먹으면서 입이 쫙 벌어져서 몸무게가 20kg 늘었다. 뭐 이런 사례고요. 항암 부작용 환자들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든데 특히나 아까 얘기해 주려 했던 게 요건데요. 가장 보수적인 논문 중에 하나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NEJM 있죠. 150명의 암 환자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증상 관리를 열심히 했던 그룹이랑 증상 관리는 안 하고 항암제만 때려 밀었던 그룹인데 항암을 중단하더라도 증상 관리에 집중했던 그룹이 더 오래 살아버렸어요. 8.9개월이 아니라 11.6개월까지. 이 보면 JCO라고 해가지고 종양학 파트에서는 또 제일 높은 그 신뢰도를 가지는 SCIQ 논문인데 JCO,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이건데 여기서는 폐암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암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early palliation 했을 때 생존율이 63%인데 늦게 하면 48% 나와서 증상 관리를 하면 오래 살고 편하게 있다. 이게 나왔던 내용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논문도 썼던 내용인데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째 살아있어요. 암은 사라졌고요. 위암이었고 수술 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선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논문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한의사 출신의 통합종양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자예요. 하면 안 되는 건 하지 말자예요.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어쨌든 우리 후배님들 만나서 좋았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정한 다음에 선배들에게 구체적으로 추궁하고 지도받도록 해서 좋은 임상이라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